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는 것은 뭐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허약한 로컬 통화는 다 없어지는데요. 개인들은 나가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이다. 사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맥락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그리고 글로벌 통화 질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 번에 짚어볼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의 저자시자 한양대 겸임 교수로 계시죠.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해제 네. 가능성에 대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왜 중요한지 네. 이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 5월 중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제하고 전반적인 정체가 유턴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후반대에 있다가 바로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중국이 유턴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이 유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했는데요. 폐쇄 직전에 위안화 거래 비중이 90%가 넘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뭐 달러로도 사고 유로로도 사고 원화로도 사는데 그거 다 합친 것은 뭐 5%도 안 되고요. 네. 중국 위안화로 95% 이상을 샀으니까 중국인들의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2017년도 불장에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다가 2021년도 또 불장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네. 채굴 금지 직전까지 중국에서 나오는 해시레이트의 IP 주소를 통한 추정에 의하면 한 70% 이상이 중국에서 채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로로 만들었는데요. 네. 1년이 되지 않아서 20%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국가입니다. 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금지인데요. 아마 주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 타협을 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당수는 이제 전기를 도둑질해서 쓰는 도둑 채굴일 거라고 예측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완전히 도둑 채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게 뇌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그냥 하고 있는데 눈 감아주면서 다 세금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다시 50% 이상 올라갈 거고 그리고 중국의 거래소도 생길 거고 뭐 이런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식통에 의한 뉴스지 중국 정부가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만약에 이 뉴스로 촉발된 이 가격의 상승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막 20만 달러를 뚫고 네. 막 이렇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마 부인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 상승이 약 달러 기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10만 달러를 다시 재돌파하는 데는 이 중국발 뉴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20만 달러면 지금으로부터 2배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여력을 지금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은 원래 좀 오를 때 탐욕스럽게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안 오르다가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가격만 놓고 보자면 전고점 대비 2배 가깝게 육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질량이 예전과 달리 커진 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 불장 그 4년 반감기 효과는 거의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러니까 언제 패닉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2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뭐 20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뭐 100만 달러도 내다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2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경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닌데 20만 달러 돌파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여건과 네. 호재가 맞물린다면. 특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국이 다시 유턴한다. 그러면 저는 20만 달러가 아니라 30만 달러도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이렇게 유턴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술 이슈를 넘어서 뭔가 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바둑
수식으로 치면 이제 몇 번 수를 잘못 둔 거죠. 네. 원래 비트코인의 속성이 그 지하 자금으로 쓰기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비트코인 소유를 금지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소유 현황이 파악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소유 현황을 파악하려면 거래소로 인정했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다 은행과 KYC가 된 거래소에서만 국민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마음 먹으면 재산세를 매길 수도 있고 또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중국은 이미 7년 전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채굴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몰래 그 발전소 단위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막을 수는 있지만 뭐 다 막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금지를 하다 보면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텐데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막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키우는 게 그냥 단지 돈이 없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더 코너로 몰기 위해서 키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유턴해서 좀 풍화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관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소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 홍콩이 지금 미국 바짝 뒤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자마자 홍콩도 승인을 했고요. 이더리움 ETF는 먼저 승인을 했고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무렵에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홍콩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으로 가더라도 홍콩의 지위, 그러니까 홍콩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독특한 지위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지위를 뺏기지 않겠다 암호화폐에서도라는 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미국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을 걸어 모으는데 중국도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홍콩을 통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이 이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꼼수를 썼을 때 뭐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뭐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중국을 코너로 몰기 위한 어떤 좀 전략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좀 중국 체제에 대한 어떤 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부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은 계속해서 자본 유출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기업들하고 정부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모으죠. 근데 중국의 부호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 때문에 혹은 뭐 언제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그 자신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도쿄의 부동산, 네. 그다음에 금, 뭐 심지어는 카지노, 그다음에 영국의 보험 상품 뭐 이런 것도 자신들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너무나 우월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떤 하드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유출하다가 걸려서 보고된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자본 통제에 대한 어떤 그런 통제권이 상실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결정적인 거는 비트코인보다도 가격이 안정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이제 인정하고 이제 막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원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키운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정부가 거래소를 금지하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살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은행하고 연결된 거래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디지털 코인을 많이 씁니다. 뭐 보통 우리가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위챗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상대방한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주고 자기는 위챗페이를 주고 뭐 하는 식으로 여교에서, 그러니까 중국 바깥의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졌는데 미국이 보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2,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거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하면 이제 조만간 2조 달러로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사느냐? 중국인들이 많이 살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인들이 많이 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 통제 국가였는데 금융 통제 국가였는데 금융시장 개방도 저절로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국에서 최근에 좀 제일 우리 시장에서 크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이제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좀 미국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그거를 국채를 매도를 하고 금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이제 대응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럴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워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나온 시나리오죠.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가 히토리고 하나가 미국 국채다. 그리고 한때는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 1위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 국채를 미국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칠함대를 대만 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을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쏟아내면 미국의 연기금이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내부 혼란으로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 상태에서는 미국이 이제 쉽게 대만 문제에 개입을 못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갑론을박이 있냐면 만약에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 보유량에서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지만 지금 중국은 줄였습니다. 10년 동안. 네. 정확하게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권을 잡은 2012년부터 추가로 누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또 오히려 팔고 있어서 공식적인 국채 보유량은 영국에 의해서 3위밖에 안 됩니다. 1위는 네. 일본, 2위는 영국, 3위는 중국 이렇게 되는데요. 뭐 혹자들은 룩셈부르크나 이런 여계를 통해서 중국이 차명으로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미국 국채가 전 세계인들의 문제인데요.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려요. 이런 와중에 중국마저도 미국 국채를 안 사는 수준을 떠나서 막 던진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압박은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압박,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압박까지는 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경제 기조, 그러니까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거를 하려면 저금리를 해야 되는데 저금리가 아니라 뭐 지난번에 30물을 안 팔려갖고 갑자기 네. 이자율이 뛴 것처럼 떠버리면 이자율이 튀어버리면 뭐 저금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실업이 증가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뭐 국가안보적인 타격은 좀 과장됐지만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 수준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를 오히려 방어하기 위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이제 어떤 수요 방어선을 구축하는 용도로 미국이 활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범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장기 국채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사는 게 아닌데 단기 국채를 사게 되어 있는데 왜 장기 국채의 범퍼냐 그럴 텐데요. 장기 국채 시장도 결국은 단기 국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네.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냥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대사하는 방식도 있고요. 장기 국채가 시장에서 안 팔리면 뭐 연준이 그렇게 대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장기 국채 시장이건 단기 국채 시장이건 미국 국채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수요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막 우길승천하고 막 활력 있고 젊은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막 좀 늙고 쇠퇴한 그런 나라의 이미지인데 네. 여기가 지금 1등,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수요처가 필요했는데 마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막고 있었거든요. 미국 수사기관이. 네. 그러니까 막지 말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나왔고요. 지금은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막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9년까지 10배를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지금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상원에서 네. 지니어스 에트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상원하고 하원이 다 통과돼야 이제 법 효력이 있는데 하원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 상원과 하원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통과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거 떠나서 뭐 이미 테더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초기만 해도 2천억 달러였는데 벌써 지금
200일이 안 됐는데 뭐 5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리플도 뭐 허락을 받았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너희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그래서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이 법안과 별도로 또 은행들은 이 법안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은행 법안이거든요. 네. 은행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을 규율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연준 중앙은행하고 통화감독청이라고 OCC라고 있거든요. 거기 네. 두 군데 전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은행들한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크립토 사업하거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그런 거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해줬거든요. 트럼프 네.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는 것은 뭐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융당국 쪽이랑 의회랑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이런 암호화폐 정책에 되게 적극적인 인물이 스콧 베센트 장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관이 어떤 발언들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 나가고 있는지? 네, 저는 사실 트럼피즘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트럼프의 말과 글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과장이 심하고 우리가 네. 왜 취임하고 나서 시장이 막 자산시장 다 흔들렸잖아요. 네. 그때 저는 여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피즘을 공부를 그래도 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시장은 막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트럼피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말과 글은 노이즈다. 그렇게 제가 그냥 질러봤는데 네. 한 달이 안 돼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밤새 트윗하거나 막 네. 자기를 교황 옷을 입혀서 하는 트위터는 그냥 그 수준인 거죠. 그냥 그 이분의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의 농담 같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또 반응을 하도록 의도한 거죠. 겁을 먹고. 그러면 지금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발언을 합니다. 네. 5월 8일인가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일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있어요. 트럼프 일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해 충돌을 근거로 해갖고 이 법안을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때 난리가 난 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네. 했어요. 일생일대 기회를 날린 거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네. 우리 달러를 그 반석에 올려놓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금융 패권과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네,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빠르게 다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네. 약간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베센트야말로 지금 트럼피즘을 대변하는데 네. 베센트가 IIF에 가갖고 5월 달에 발언한 이후로 비트코인과 자산시장 회복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는 미국만 위대하게가 아니다. 네. 우리 동맹과 함께 가고 우리는 중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점잖게 발언했고 그래서 우리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나 뭐 이런 거는 다 타협용이구나.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어떤 그런 그 거래 기술이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마침 또 시장도 지금 다 스콧 베센트의 어떤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진지함은 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과 또 미국 재무부가 빠르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오히려 거시경제 분석가들이 지금 미국 재무부와 미국 행정부의 미국 채권, 부채, 약달러의 솔루션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삼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쏙 빼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크립토 정책이 아니고요. 트럼프의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실 진짜 이게 시장 참여자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시장 흔들리고 나면은 이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조금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잖아요. 근데 베센트 장관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좀 기쁘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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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방송에 나와서도 비트코인으로 유명하다면 유명해진 건데 제가 비트코인 얘기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더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원화 CBDC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6개월 전부터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CBDC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대응책이 아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인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금융 질서의 챕터가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고 그 기축통화는 금에 고정되어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의 로컬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인데요. 네.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 고정환율제는 파기된 지 오래됐고 또 금하고의 그 연결고리도 파괴됐지만 어쨌건 달러 중심의 로컬 통화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달러가 보편화폐로 쓰이는 겁니다. 국경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통화의 위축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순간에 다 달러를 쓰고 원화를 네. 안 쓴다. 이런 상상력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어느 생활 속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시장의 원화 시장이 20-30%만 잠식해도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중앙은행이 환율 정책이나 어떤 통화량 조절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러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른 대응은 우리나라가 좀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미국이 일단은 뭐 전략적인 차원의 고민보다는 미국도 이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일단 급해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미국의 이 채권 문제가 진짜 임박한 문제입니다. 이 지구촌 시민들에게 가장 임박한 문제, 미국의 채권 문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러는 우리들의 돈이지만 당신들의 문제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각국이 알아서 그 자국의 뭐 마르크와 파운드와 절상을 하지 않으면 뭐 우리 다 같이 망할래?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너무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다라는 걸 그 유럽의 재무장관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미국 국채? 그거 우리 국채지만 니네 문제일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임박한 문제인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받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빠르게 확산할 건데 미국은 보수적으로 10배 보고 있는데 저는 100배 보거든요. 예, 그게 언제 100배가 될지 모르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00배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웬만한 로컬 통화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리라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키의 리라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터키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 그냥 들어오는데. 예. 아르헨티나 국민들 달러를 종이 달러를 구해갖고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땅에다 묻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허약한 로컬 통화는 다 없어지는데요.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는데 유타는 지금 유럽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토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료들하고 경제학자들 간의 토론인데 경제학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당장 막아라라는 입장이고요. 네. 22 관료들은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뭐 막으려면 네가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든지. 왜냐하면 네. 이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EU 중앙은행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혹시 이사님 파해법이라는 거 아세요? 파회법. 네. 들어는 봤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네. 와, 제가 요새 그 남자 여자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는데 우리가 네. 뭐 그 입술에 바르는 그런 루즈라고 하나요? 그거의 색깔들 쭉 하면 우리 남자들은 아마 다 못 들을 겁니다. 근데 네. 파해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남자들은 거의 다 아는데 여성들이 모른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파해법이 이제 무협지에 나오는데 네. 장풍에 대한 파해법, 뭐 어떤 기법에 대한 파해법을 찾았다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솔루션인데 지금 그 파해법이라는 말을 이제 장하게 얘기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파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22도.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 유럽 전체 경제 규모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쓰이는 원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통화 주권을 뭐 확보할 수 있다?
그거는 북한처럼 그냥 세계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부터 조금 짚어주세요. 지금 한 10만 6천 달러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가격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11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네. 조정해서 지금 10만 달러가 깨지진 않았는데 네.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저는 11년 동안 비트코인을 관찰했는데요.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트코인 같이 투기적인 자산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의외로 저점에서는 횡보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마치 저점일 때 횡보하는 모습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10만 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좀 목표가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가격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제가 체감상 그렇게 막 열광하고 막 이전처럼 막 비트코인 막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자체가 조금 변한 걸까요? 아주 어떻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요새 주변에서 뭐 제가 뭐 그 10만 달러 다시 재돌파하니까 제 폰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사 기자님들이 네.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온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포모를 알 수 있냐면요. 제가 11년 전부터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인들은 50만 원대 비트코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못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막 가격이 치고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새벽 1시나 2시에 이제 술 먹고 홧김에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현상이 네. 아직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10만 달러 처음 돌파했을 때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졌다가 올라오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올린 가격이 아니고 네. 기관들이 다시 ETF를 재매집하면서 올라온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만약에 12만, 13만 달러가 되면 그때 이제 개인들이 막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올해 연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밴드는 어느 정도 수준 보고 계세요? 물론 이런 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네. 저는 뭐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를 이제 오 작가로 부르는데 오 작가는 뭐 가격 빼놓고는 다 들을만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맞을 때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올해 안에 한국 돈으로 2억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비트코인의 강세를 좀 대변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약달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M2 지표, 그러니까 세계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M2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이랑 90일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연관성은 좀 신뢰할 만한가요? 그렇죠. 비트코인에는 뭐 PER이라든가 ROI 같은 게 없습니다. 네, 그게 비트코인 투자자들 상당히 난감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요새 최근에 이 전문가들이 좋은 지표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전 세계 유동성 지표에는 M2 지표가 비트코인에 정확하게 세 달 선행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M2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세 달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심스럽지만 뭐 틀려도 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네. 지표가 그렇습니다. 지표가. 네. 그래서 이 M2가 언제 꺼질까라고 예상했더니 내년 6월에 꺼진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유동성 확장 국면인 거죠. 근데 내년 6월 달쯤에 이제 M2가 꺾이면 비트코인도 내년 9월쯤에 꺾인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측이고요. 네. 지금 현재 M2 늘고 있습니다. 그 늘고 있는 게 중국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가 안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뭐 일종의 트럼프발 그 불확실성과 경기 위축이 살짝 왔으니까 네.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 그 M2 지표는 계속해서 좀 신뢰할 만하네요.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라는 상징성이랑 의미가 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수님도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10만 달러에? 그럼요. 아까 제가 가격을 못 맞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맞춘 게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다들 취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10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10만 달러 언제 돌파냐 그래서 제가 10만 달러 돌파하는 게 아니라 터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막 다른 비트코인 그 유튜버들은 막 20만 달러 막 30만 달러 외쳤는데 저는 10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했는데 10만 달러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쉽지 않았죠. 왜 그런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맞춘 거지만 그 논리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달리 횡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이라든가 뭐 테슬라 주식도 횡재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남아 있다면 비트코인과는 비교가 안 될걸요. 비트코인은 초창기 그러니까 10달러 미만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개의 비트코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진 100만 개를 빼고도 네. 100만 개 이상이 10달러 미만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00배, 4,000배의 이익 구간입니다, 지금. 그게 이 사람들의 기준점이 10만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5월에 가격 좋으니까 바로 6천 개 움직였어요. 12년 전 지갑에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고래가 움직였다 그러면 한 2, 3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량의 지금 1,000개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1,000개에서 6,000개가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시장이 물론 크지만 네. 받아내는데 한 2, 3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달러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쳤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상가집에서 제 11년 전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들이 다 비트코인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가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언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올해 나갈 건데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방송을 안 하겠다는 거지 비트코인은 안 팔아. 그런데 이 제 제자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쳤어요.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그 80% 이상 자기 자산이 줄어드는 그 충격과 공포를 네. 두세 번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40% 이상 없어지는 거 한 20번 정도 겪었습니다. 네. 한 10% 이상 날아가는 거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네. 이렇게 맷집이 생기면 좀 적응은 되는데 지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저보다 20살 어린데 체력이 왕성할 때 지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10만 달러 진짜 쉽지 않겠다. 근데 오히려 교수님이 안 지치시고 그분들이 더 지치시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그런 지치신 분들의 물량들이 나오고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고 그게 좀 진행이 되면은 좀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가격대가 열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대가 열리는 순간이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개인들은 나가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기관들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10만 달러가 좀 꺾이면 기관들은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은 지금 10만 달러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달러에 좀 머물면서 손바꿈이 되고 나면 100만 달러로 바로 간다. 100만 달러. 예, 네.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면 비트코인은 그 정수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달러가 2,000달러 되고 3,000달러 되고 우리가 1,000달러 된 게 바로 2013년 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힘들다가 2017년도에 10,000달러를 찍었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 2만 달러 돌파했지, 언제 3만 달러 돌파했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만 달러, 30만 달러가 지금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그냥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100만 달러예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건데 아까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가격이 뭐 다른 주식처럼 진짜 PER이나 이런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의 적정 가치를 뭘로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채굴과의 함수입니다. 채굴에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채굴자들한테 얼마 돈 쓰고 있으면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적 지식이 꽤 있으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공장 임대료라든가 인허에 대해서 주는 돈은 변동비 같지만 다 고정비고요. 네. 오직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채굴자가 고려하는 거는 전기세거든요. 두 개만 변동비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지금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7천만 원, 8천만 원이 전기료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이 전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7천만 원, 8천만 원은 이득이 아니라 이제 임대료, 고정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고용한 값, 뭐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채굴업자에 되게 박합니다. 거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막 손쉽게, 왜냐면 기계도 주기적으로 막 바꿔줘야 되고, 그 아이식이라 그래갖고 전용, 그 채굴 전용 기계가 늘 업그레이드 돼요. 최신형으로.
근데 그걸 또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이게 주식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그 기업의 성과를 보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네. 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추가로 한 단위의 비트코인을 발행하는데 지금 가격에 거의 육박하는 원가를 들여서 채굴자들이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신대 조재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네. 그 채굴기의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네. 비트코인 채굴기가 업그레이드되면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창고에 더 넣거든요. 네. 최신 채굴기로 다 이렇게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면 이 채굴업자들이 더 채굴하고 싶어서 성능이 안 좋은 옛날 채굴기를 빼다가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채굴기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좀 과열됐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주 성능이 나쁜 채굴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수지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박하고 네. 되게 최신 채굴기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채굴자들한테 그 특별한 초과 이윤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열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또 지표도 볼 수 있는군요.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차트 보고 아니면 유동성 좀 보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네.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불안정.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심해질수록 비트코인도 오른다. 이런 좀 시그널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연동되는 흐름들이 있나요? 지정학적 흐름이요. 네. 뭐 그걸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지정학적은 뭐 미사일이 떨어진다거나 뭐 전쟁 발발 이런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그쵸. 폭락합니다. 폭락. 어느 정도냐면 밤새 폭락하고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저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맨날 떠들어 왔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부터 떨어져 갖고 그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헛소리야 이럴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입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네. 사람들이 결국은 원래 익숙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네들이 익숙한 달러, 네. 원화. 이게 우리도 언제 이 현상이 있었냐면 그 계엄 발표됐을 때 네.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저 그때 보고 있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네. 비트코인 튼튼한데 우리나라 거래소만 폭락하는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익숙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아마 위기가 진짜로 몰아닥치면 쌀 라면으로 다 바꿀걸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미장이건 다 박살날 거예요. 근데 그쵸. 이게 사람들이 또 정신을 금방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빠르게 회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지정학적 의미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반대하는 진영. 이 두 진영이 전부 비트코인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질서에 반대하는 진영이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앨런 재무장관을 불러갖고 러시아 오리가르크, 뭐 계좌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뭐 하여튼 뭐 푸틴 다 동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재무장관이 굉장히 난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카드가 되는 거지. 이걸 진짜로 써버리게 되면 탈달러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무장관은 반대했는데 어쨌건 바이든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육군을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푸틴을 혼내주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렇게 규제를 받아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이런 걸 봤던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은 네. 그때부터 막 논의를 활발히 하는 거죠. 우리 탈달러 해야 된다. 그 탈달러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금과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화폐가 되기 어렵고 금은 실물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갖고 또 화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어쨌건 뭐 미봉책은 되는 거죠. 뭐 이럴 수는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자꾸 너희들 그렇게 막 달러를 가지고 규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탈달러 해버릴 거야. 그럼 미국한테 압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덜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대안인 비트코인의 존재. 옛날에 비트코인마저 없었을 때는 미국이 대놓고 규제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버리니까 미국도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끊임없이 크립토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비제도권에 있으면 너무 자금 세탁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제를 우회하기가 좋아. 근데 우리가 이걸 제도화하면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전부 우리한테 맡겨. 실제로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ETF를 선호해갖고 벌써 130만 개가 미국 ETF를 통해서 지금 네. 미국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체 비트코인 수량의 한 20%를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 파악이 돼요. 100%가 파악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묻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움직였는데 그게 이상한 지갑이야. 이런 거는 찾을 필요도 없지만 비트코인 10,000개가 움직였는데 그게 익명 지갑이야. 그러면 연결돼 갖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이나 규제 우회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네. 좀 많이 얽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ETF 말씀하시니까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ETF 그 비트코인 이제 돈 세탁 도구다. 막 이렇게 엄청 비판도 많이 하고 세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ETF를 이끄는 그런 인물이 됐죠. 네. 근데 최근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태도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보면 네. 이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고요. 네.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욕을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트코인 가겠다라는 책을 2014년도에 썼거든요. 네. 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티 코인이 나올 거고 골드만삭스 코인이 나올 거다. 그 대신 그거 나올 때까지는 비트코인을 엄청 저주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언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보니까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연구한 팀들이 바로 월가거든요. 네. 골드만삭스가 연구소한테 하청 줘갖고 보고서를 낸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제 책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중적이었어요. 대문자 비트코인은 실패한 실험이지만 소문자 비트코인은 빅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고유명사로 부를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때 보통 명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대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적인 전략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느낌을 받았죠. 이게 월가가 다 파악해 놓고 나서 이게 대중들이 손을 대기 전에 자기네들이 뭔가 파해법,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걸 네. 승인하겠구나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틀린 건 너무 오래 걸렸어요. 10년이나. 물론 2023년도 레리 핑크 회장이 갑자기 태도 바꿔갖고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없애십니다 하면서 SEC에다가 딱 비트코인 ETF 승인달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격이 빵 뛰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변호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그분은 영어로 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누가 해석해 줬는데 이분은 그냥 허장성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 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분보단 제가 또 제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SEC가 결국은 블랙락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이미 다이먼은 내가 미국 정부라면 내일 당장 비트코인을 금지할 거야. 그다음 비트코인은 무슨 마약값 똑같아.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객들이 원한다면 사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담배를 피우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흡연권을 내가 인정해 주듯이 내가 비트코인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네. 약간 이제 뒷맛을 남기고 있는데 JP모건이 제일 먼저 JPM 코인이라고 네. 은행 코인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요? 보면서 네. 서커스로 봐야지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좀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외면했을 때 네. 저점에서 폭락했을 때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본인들이 오픈하지 않지만 네. 제이미 다이먼은 모르겠어요. 근데 레리 핑크 회장은 많이 샀을 거예요. 본인도.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시그널들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말고 좀 다른 알트코인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더리움도 최근에 뭐 회복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더리움 생태계 현안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이 안 올라서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네. 이게 우리가 불장이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더리움 기반의 수많은 토큰 프로젝트도 같이 막 띄워주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너무 최근에 조용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팩트라 업그레이드라 그래갖고 그 스테이크
스태킹의 한도를 없앤다거나 네. 그다음에 레이어 2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그다음에 또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이더리움 재단에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냐면 네. 이더리움은 고질적인 문제 안에 이제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용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강조하면 맨날 듣는 비판이 그거 뭐에 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쵸. 거죠. 원래 쓸모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네. 근데 이더리움은 쓸모를 지향하고 나왔거든요. 네. 우리는 스마트 콘트랙 플랫폼이야.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더리움을 강조하면 아무도 이더리움의 쓸모가 뭐냐라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쓸모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이더라는 코인은 네. 이더리움에서 플랫폼에서 뭔가 자산이 이동할 때 수수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하나 사는데 10만 원짜리 그림 사는데 수수료가 10만 원인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가스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더를 아주 잘하는 분들만 이 자기네들이 하는 용어의 맥락을 아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대충 뭘 잘하겠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또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더라는 가격도 올리면서 사용성도 증가시키는 이 균형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계속 계속 뭔가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더는 굉장히 그 활성화된 생태계입니다. 네. 특히 또 젊고 뭐 창시 자체가 뭐 나이가 아직 네. 30이 안 됐고 그리고 그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금 30대로서 굉장히 젊기 때문에 아, 그 창시자가 아직 30이 안 됐어요? 비탈리 부테린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9살이었는데요. 아. 지금 11년 전이니까 딱 한국 나이로 30이네요. 와,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주변 인물들은 이제 놀랍게도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요. 주장은 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요. 왜냐하면 네, 비슷하나요? 일론 머스크가 네. 72년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클 셀러도 제 또래로 제가 알고 있고. 놀랍게도 저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해서 10년 전부터도 이더리움 진영에 가서 좀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나든 사람들. 뭐 그렇죠.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싫어하거든요. 네, 너무 이제 뭐 했을 건데 진짜 딱 그렇게 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좀 별로 드물고요. 네. 다 제 나이 또래인데 이더리움은 또 다 어려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좀 제 나이 또래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젊다라는 게 네. 이더리움 생태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더리움 생태계의 장점 또 뭐로 보냐면 이 창시자가 굉장히 그 어쨌건 선량하다. 이 생태계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계속 생각을 바꾼다. 말도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건가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AI인 거예요. 사토시 엄청난- 나카모토가 뭔가를 네. 배운다는 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엄청난 신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가격도 이 발언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팩트라가 뭔지 뭐 네. 가스비 뭐 블럽이 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냥 그쵸. 창시자가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참 비탈 부테린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탈 부테린이 11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킨텍스에서 발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 당시 40만 원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비싸다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렇게 비싸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그때 1,000만 원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1달러가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치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아니 자기가 만드는 플랫폼에서 10코인, 싸구려 코인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코인을 사냐. 그쵸. 그 실제로 이더리움은 무한 생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스비 때문에 못 쓴다라고 해서 자기는 무한 생산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줬지만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몇 번 바꿨어요. 뭐 디플레이션 속성도 넣고 소각도 넣고.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번 자기 생각을 바꾼 이 비탈릭이 급기야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과 사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지자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과하게 해석하자면 우리도 그냥 메인넷은 비트코인처럼 가격만 신경 쓰자. 그걸 이제 그렇게 천박하게 가격을 얘기는 안 하겠지요.
네. 보안성과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비트코인처럼 보안성과 희소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뭔가 하려는 것들은 기업들이 사이드 체인 만들어가지고 이들랑 연결해서 이미 그렇게 블럭이라는 게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시장은 읽는 게 타당해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비탈리프 대리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답을 했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들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그 가치를 어떤 포인트에 두고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이 바뀌는 거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이 한참 이렇게 약간 이제 들떴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격이 처지고 지금은 일단 뭐 이더리움 네. 안에서 일단 가격부터 올리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용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용성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쵸. 전 세계에 크립토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다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사용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이더리움마저도 이제 늙어버린 거죠. 이제 젊은 코인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솔라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코인들은 이더리움에서 민팅되는 게 아니라 솔라나에서 잔뜩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어떤 기술적 이상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사용성도 같이 감소해요. 가격이 오르면 사용성 감소, 가격이 떨어지면 더 감소. 네. 가격 일단 올리자. 이렇게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리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리플 진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티켓을 팔았잖아요. 네. 어쨌건 갈링하우스가 500만 불 지원했습니다. 500만 불. 좀 그러니까 약간 이더리움. 로비를 많이 하는 기업.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 리플은 이더리움하고 또 달라요. 이더리움은 코인 플랫폼이고 그다음 프로젝트인데 리플은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네. 그래서 회사처럼 막 로비 자금 많이 쓰고요. 미국 정치권에 리플이 7,500만 달러를 선거에 또 썼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정치 하원 의원들을 배출했고요. 네. 친크립토 인사로.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투자한 건 없지만 네. 어쨌건 취임식에 또 500만 달러 넣었고 매년 2,500만 달러씩 그 로비 자금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니까 지금 이제 빚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화답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직접 XRP로 거론했고요. 비축 자산을 넣겠다고. 그리고 또 취임 전에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리플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소송 다 취하 뭐 이렇게 정지 또 합의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다 그래서 끝났나요? 지금 SEC랑 뭐 네, 합의로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뭐 워낙 미국 법이 복잡해가 또 하면 또 뭐 남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그 맥락상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네. 리플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소송 리스크 이런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거의 이제 맥락이 끝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XRP 가격이 많이 올랐죠. 1달러 미만에서 아주 오랫동안 리플 투자자들의 애를 먹이더니 그쵸. 리또속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리또의 또 속냐 뭐 이런 뜻인데 그 리또속이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네. 3달러를 넘어갔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아주 희망찬 활력.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헤매고 있는 도중에 이 알트 중에서는 리플이 단연 돋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 돋보인 내용이 저는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탈중앙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공통점 그러면 탈중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탈중앙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비트코인 맥시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거를 간파해갖고 저를 엄청 미워하거든요. 좀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현실주의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네. 저는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탈중앙화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기술적이거나 이런 걸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좀 이게 말이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안 쓰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탈중앙화를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 자기 이름과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우리 업비트나 코빗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기 외국 어디 거래소에서 네.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구해갖고 중국인들처럼 덱스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탈중앙화를 좋아해서 비트코인 할 것 같지만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자기 이름 다 드러내고 국세청에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안이 없지 않은데도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안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안이 있어도 결국 검증된 건 우리는 중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를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주는 비탈릭 부테린이 좋아서 이더리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갈링하우스처럼 대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미국 정부하고 딜대치고 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러면은 이번 정권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권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기대는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뭐 후진국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권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1월에 월가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그 언론에 나와서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좋냐면 월가가 자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막 비트코인 막 폄하하는 막 트위트 올렸다가 가격 폭락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적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예. 우리가 루나를 순수하게 뭐 루나가 알고리즘이 실패하고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월가나 이런 큰 손들이 대놓고 해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처벌을 안 받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이나 상장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자산을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0년형 받습니다. 네. 형이 세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더 진짜 중앙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리스크에서 좀 피하려고 하는 좀 심리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화를 좋아하는 이유죠. 네. 근데 제도화를 하려면 결국은 그게 약간의 어떤 형태로 간에 중앙이 또 필요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도 지금 뭐 야생에서 물론 이 저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계속 턱시도를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를 비판하는 비트코인 맥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맥스들이 정말 탈중앙화를 좋아한다면 ETF를 반대하고 막 길에 누워야 돼요. 우리 ETF 반대. 왜냐면 이미 비트코인의 10분의 1이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ETF로 몰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비트코인의 그 야생성이 없어져요.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봐야 돼. 내가 진짜로 이렇게 언제 없어져도 뭐 변명할 때도 없는 네. 그런 데서 오로지 나의 선택에 의해 선택하는 자산을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무너지면 야 네가 승인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가서 데모하고 뭐 불안정 계약이야 이렇게 할 그럴 대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구분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만큼은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 정부의 출범을 현재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필요한 암호화폐 관련된 코인 관련된 정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것들은 그냥 뭐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서 다 네. 개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전향적이고 고무되어 있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나주에 있는 한국전략거래소에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가서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를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채굴 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놓고. 네. 비트코인 채굴 하시게 그랬더니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제가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강을 했는데 네. 그건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반드시 국회로 불러갖고 왜 우리는 부탄처럼 남는 전기로 채굴 안 하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 다 알고 있고 네. 다 스터디가 되어 있어서요. 대화해 보니까 이제 남는 전기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남는 전기를 갖고 비트코인 채굴하면 연에 4만 개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오. 6조 원이 그냥 생겨. 6조 원이 네.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일 때 6조 원이 그냥 생기는데 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 그게 왜겠어요. 그거 했다가 그 정부가 투기 조장하냐. 네. 그리고 이쪽 관련한 회사 사람들은 다 자기 회사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월급 받지. 만약에 이 한국전력이 이게 민간 회사였으면 이 적자를 감당하겠습니까? 뭔가 했겠죠. 그렇죠. 적자가 지금 그래서 네. 저는 한국전력의 남는 전기로 4만 개가 아니라 2만 개라도 네.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한국의 이런 분위기 확 바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건 뭐 이런 거 다 투기다, 뭐 쓸데없는 거다 이런 분위기에서 야, 이게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되게 좋은 거고 네. 고마운 거네라고 하면서 바뀌면 좀 이게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11년 동안 사람들이 막 급격히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또 꺼지면 엄청나게 비난하고 또 냉소하는 이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네. 이거는 피차 도움이 안 돼요. 피해자도 실제로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온화하게 가면서 긴가민가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제도가 준비를 하고 기업들이 따라오고 지금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국도 남는 전기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는 남는 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추가로 뭐 석탄을 뗄 필요도 없고 그런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면 부탄도 그 히말라야에 수력 발전해가지고 14,000개 모아갖고 부탄 공무원들 월급이 2배가 됐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그 네. 14,000개가 부탄 GDP의 40%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씩 팔아갖고 월급 주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4조 원, 6조 원 채굴로 얻어가지고 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듯이 좀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뭔가 정부 정책도 내고 공약도 내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더 이제 암호화폐나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확실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관련한 책들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 금방 알 수가 있고 사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맥락은 미국의 거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토론 중에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의 채권, 부채 문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국제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뭐 지정학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트럼프 현상을 하나의 그냥 경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지정학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지정학적인 현상이 발생했는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 화해 불가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시면 이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변방에 있는 현상이 네.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 격변 속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테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게 비트코인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거시적인 환경을 더 공부를 해야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을 거시 추천합니다. 흐름. 이 책.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다가 잠깐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또 귀한 인사이트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